네, 반갑습니다. 최형욱입니다. 네. 앞쪽에서 너무 진지하고 막 MOU 사인도 하시고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강연을 하러 나와서 약간 여러분들께 뭔가 좀 진지함의 연장이 아니라 그냥 교양 강좌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 드릴 이야기는 바로 판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거창하게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연구하고 또 그 안에서 기회를 발굴하고 그 기회들을 어떻게 실행하고 혁신하는가에 대한 전략들을 함께 디자인하고 여러 기업들 또 스타트업들과 함께 실행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미국에 갔다가 이제 AI 기업들 좀 만나고 이렇게 한국에 바로 귀국을 했는데 이사장님이 귀국하자마자 이걸 시키셔가지고 네,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 판의 전환, 약간 낯선 이름일 것 같아요. 낯선 제목일 것 같은데 이 판의 전환이다라는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판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지구의 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굉장히 굵게 이렇게 볼더 라인들이 그려져 있죠. 저게 바로 판입니다. 지질학에서는 이제 판게아라고 하고 지구 땅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50억 년 전부터 움직이고 있고 이 판들이 움직이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서로 부딪히고 밀고 땡기고 하면서 그 판과 판이 만나는 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판의 이동은 굉장히 큰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저는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판의 변화, 판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예전에 이 5년 전만 해도 AI, 뭐 이런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기술이다. 이건 신기술이야.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또는 어떤 문제를 풀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보편타당해지고 굉장히 대중성을 띠면서 확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의 전환이 단순히 시작됐다라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 판의 전환을 얘기하기 위해서 좀 과거 얘기를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1956년.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의 기기, 뭔지 느껴지시죠? 뭘까요? 뭘까요? 이렇게 다 써 있는데, 그죠? 네. 1956년 IBM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하드디스크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박스가 하드디스크입니다. 무료 용량이 5메가바이트. 5메가바이트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스마트폰을 한 장 찍으면 그 한 장보다도 큽니다. 1956년에 디지털 저장 장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엄청난 혁신이었고요. 저 1956년 하드디스크의 발명과 함께 우리가 오늘 관심 있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바로 다트머스 학회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안이 되죠. 여기 있는 존 맥칼시와 마빈 민스키 같은 굉장히 유명하신 학자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제너럴 프로블럼 솔버로서의 인공지능을 제안을 했는데요. 1956년이면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된 옛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에 열광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인공지능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고 여기 투자해야 돼. 인공지능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테마주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의 역사는 70여 년 이상 되었고요. 그 70여 년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두 번의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암흑기가 존재했다는 얘기죠. 암흑기는 모든 기술에게는 존재합니다. 굉장히 잘 되고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있고 그 관심에 대한 어떤 실행이나 팔로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암흑기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암흑기에서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또 다가오는 그게 이제 AI의 두 번의 암흑기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다시 온 세 번의 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AI가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2016년 이 사건입니다. 기억나시나요? 2016년 이 사건.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경기. 이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인공지능을 알게 됐어요. 그죠?
왜냐하면 설마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거라고 상상을 안 했는데 이겨버렸습니다. 4대1로.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일약 구글의 딥마인드 같은 회사들은 엄청나게 크게 부각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들에게 이제 인간이 바둑을 컴퓨터한테 지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 알파고 이후에 이제 TV에서 인터뷰를 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항상 제 인공지능 관련돼서 질문할 때는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에요. 인공지능 언제 인류를 위협할 것인가? 언제 위협할까요? 인공지능이 언제 인류를 위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이때 뭐 다른 대답을 드리긴 했으나 보통 이럴 때 제가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지금 당장 위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다 갖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혹시 로봇 청소기 갖고 계신가요? 이 로봇 청소기의 탄생은 한 25년 됐어요. 벌써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2010년대 로봇 청소기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이 로봇 청소기들이 다 뭐라고 타이틀을 달고 나왔냐면 인공지능 스마트 로봇 청소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똑똑했나요 그때? 뭐 책상 밑에 막 식당 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죠? 발에 걸려서 막 넘어지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찌 됐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던 인공지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봇 청소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남편이 일요일날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 로봇 청소기를 켰더니 이 남편의 머리를 빨아들여 가지고 119가 출동을 했습니다. 머리가 여기 다 껴가지고 빠지지가 않아서. 큰 사건이죠.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류를 공격한 최초의 사건이다 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농담입니다, 물론. 설마 이게 인공지능이 정말 인류를 공격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은 비록 농담이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기술들이 굉장히 큰 위협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동시에 로봇 청소기가 갖고 있는 기능 자체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편리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2010년대 이후 인공지능,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모든 기능에서, 특히 2020년 이후 트랜스포머 출시 이후에 거의 모든 펑션에서 인간의 능력을 인공지능이 앞섰습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그림을 그리는 능력, 말을 하는 능력, 텍스트를 풀어내는 능력, 계산을 하는 능력 등등등 거의 모든 펑셔널한 레벨에서는 인간을 앞섰다라는 게 지금 현재 통계적 결과이고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현재 인공지능은 과거 두 번의 겨울, 암흑기 시대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좀 파괴적이고 파워풀한 뭔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 결과물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여러분들이 열광했던 챗GPT죠. 2년 전에 갑자기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는 갑자기죠. 우리 IT나 기술 쪽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었던 건데 갑자기 나타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야,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말을 하네, 나보다 더 글을 잘 쓰네, 나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네 라고 말을 하게 만들었던 그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생성형 AI는 급기야는 그림을 그리는 걸 넘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소라라고 오픈 AI가 발표한 PDF라 영상이 지금 재생을 되고 있지 않지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주는 AI까지 굉장히 다양한 생성형 AI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인공지능 필드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특히 AI, 그 제너러티브 AI 씬에서는 하이프가 끊임이 없다.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관심이 있다가 사라지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관심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매년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인가를 아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그러면 과거의 메타버스나 또는 과거의 하입처럼 이제 또다시 다운슬롭을 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기술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메가 트렌드냐를 구분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 다운폴로 가지 않고 계속 지속될 거라고 믿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GPU의 발전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컴퓨팅 성능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막 천문학 어마어마하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 GPU를 만들던 회사인데 2010년대 이후부터 그 GPU가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용도 중에 하나가 바로 AI, 인공지능의 병렬 연산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순차적인 연산이 아니라 병렬 연산에 쓰이면서 천문학적인 지금 엔비디아 GPU가 데이터 센터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젠슨 황이 요새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는 젠슨의 법칙이 지배한다. 네, 황해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네, 본인이, 네, 황해 법칙이 맞겠죠. 네, 성이니까. 네, 10년에 GPU의 성능이 1000배씩 좋아진다라는 법칙이고요.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GPU가 우리에게 딜리버리가 될 거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GPU의 성능이 지금의 AI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좋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과거에 AI가 겨울을 맞이했듯이 지금도 그럴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GPU는 그걸 충분히 감당할 만큼의 힘을 발휘하고 있죠. 또 하나의 측면은 바로 데이터의 폭발적인 빅뱅 현상입니다. 익스포넨셜리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디지털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여기 제가 그냥 많은 글자를 써놨지만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류가 2000년 이전에 만들어놨던 수많은 데이터들,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데이터들이 지금 2010년 이후에는 일주일 만에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속도죠. 지금은 뭐 일주일이 아니라 뭐 불과 하루 만에, 그리고 앞으로는 뭐 불과 몇 시간 만에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 양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 데이터 양 덕분에 지금의 AI가 사실은 트레이닝을 받고 그 트레이닝을 받은 그 스마트함이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 구글의 제프리 힌튼 교수이고요. 제프리 힌튼 교수는 작년에 구글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2010년대에 그 신경망을 모사한 그 뉴럴넷의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트랜스포머나 GPT 같은 또는 이런 챗 GPT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일상화되기 어려웠을 텐데,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작년에 퇴사할 때 남겼던 말이 굉장히 저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오펜하이머. 네, 오펜하이머. 지금 저기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어서 보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다만 3시간을 참고 보셔야 되는데,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면 오펜하이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죠. 오펜하이머가 원자탄을 개발하는 사실 굉장히 파괴적이고 무서운 무기인데,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내가 안 만들면 독일이 먼저 만들 것 같아. 독일이 먼저 만들면 지구에 재앙이 올 것 같아. 내가 빨리 먼저 만들어서 독일을 제압하고 그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를 해야겠어. 그래서 전격적으로 참여를 하고 원자폭탄을 만듭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제압은 했지만 그것이 평화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저 실험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상을 당하는 걸 보면서 오펜하이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영화에도 이런 대사를 해요. 내가 재앙이 되었고 내가 그 살인자가 됐다.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내가 원흉이 됐다라는 말하면서 이 깨달음에 성토를 하는데, 이때를 뉴욕타임즈에서 오펜하이머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굉장히 위험하거나 굉장히 파괴적인 것들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뒤늦게 그 존재를 깨닫게 됐을 때 느끼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곳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프리 힌튼 교수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내가 처음에 딥 뉴럴넷을 만들어서 이걸 선택했을 때 난 너무 스마트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왜? 이걸 통해서 인간의 뇌의 학습 과정을 모사하고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었다.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니 너무 무섭다.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너무나 파괴적일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비슷한 오펜하이머와 비슷한 사실은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맨하탄 프로젝트 시작할 때만 해도 원자력 폭탄에 대한 빈도수가 그 실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한 번 터지고 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실험도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죠.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한 요소. 그리고 지금 이 대용량, 그러니까 LLM이죠. 이 대용량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쪽에서도 보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그 양상이 그때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작년 3월에 그래서 미국의 많은 과학자들 또는 여러분들 같이 생각이 깨어있는 선지자들께서 작년 3월에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서 한 이벤트를 엽니다. 오늘 이런 것처럼. 주최한 단체는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오픈 소스 기반의 LLM을 한 단체인데 이 단체가 무슨 행사를 했냐면 우드스탁 오브 AI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우드스탁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드스탁은 언제 쓰였던 단어냐면 1960년대 미국에서 히피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음악 페스티벌을 엽니다. 그 포레스트 검프에도 나오죠. 뭐 마약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저항하고 막 방황하고 뭐 이런 그들이 모여서 미국의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저항, 어떤 독점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했던 곳이 바로 우드스탁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이었는데요. 그 우드스탁 업 AI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AI도 우리가 단순히 계속 이 발전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무엇인가 우리가 이 안에 의견을 내고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사람들의 의견은 천명이었던 거죠. 아마도 제 생각인데 작년에 그 사건이 있었죠. 샘 알트만이 오픈AI에서 그 일리아 수축해버 이사진에서 축출된 적이 있는데 아마 일리아 수축해버가 여기 참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변화는 굉장히 무시무시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블록체인도 사실은 결이 같아요.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또 얼마 전까지 굉장히 핫했던 메타버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머징 기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술들은 공통적으로 연결의 진화, 컴퓨팅 성능의 진화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이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분절된 기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논의하게 될 뭐 AI와 블록체인이 언제 융합되나요? 이것이 서로 영향을 미치나요? 하는 것들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모든 기술들은 서로 상호 융합되고 서로 관계되고 영향을 주면서 함께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떨어져 있지 않고 지금 막 죽어있는 메타버스도 AI의 부흥과 함께 다시 우리 곁에 메타버스 안 죽었구나. 야 이거 우리 관심이 없어졌던 거구나 라고 상기시킬 정도로 다시 컴백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기술의 진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기술들이 서로 함께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함께 발전하고 있고 이것들의 공통적인 모멘텀들이 함께 동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뭐 AI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이것들이 연계돼서 어떤 결과를 만들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전기를 소모해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이 챗GPT에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돼? 이거 하나 만들어줘라고 치는 순간 이걸 그 연산하기 위해서 그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구글에서 검색에다 치는 전기량의 최소 10배에서 20배 이상을 소비합니다. 단순하게 한 문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10배에서 20배 어마어마한 전기를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게 리스펀드 할 때고요. 학습할 때는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I를 학습하고 또는 AI를 통해서 추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앞으로 소비가 될 거고 이게 지금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지만 지금의 거는 비할 바도 못할 정도로 앞으로 10년 뒤에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비가 될 거고 열이 방출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환경 얘기를 하고 있고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전기를 아끼자고 여름에 에어컨 뭐 낮춰서 씁시다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책임을 지고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AI나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앞서서도 블록체인의 뭐 스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기술은 이것을 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기술 자체는 책임이 문제가 없어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수많은 페이크 뉴스를 지금 과거 대비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엄청난 양의 페이크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공지능 스스로도 할루시네이션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순간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 영상들 또는 텍스트나 정보들이 과연 우리 후세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인공지능은 유용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인공지능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미 웹툰을 자동화해서 만들어준다거나 광고 영상을 금방 뚝딱 사진 몇 개만 올려주면 만들어준다거나 CCTV에서 찍힌 영상을 가지고 센서 없이도 미세먼지를 측정해 준다거나 아니면 들리는 소리만 분석해서 총소리가 났는지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지 디텍션해서 안전하게 사람을 지켜준다거나 하는 수많은 용도에서 이미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과거에 한 5년 전, 10년 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만 해도 기술 기업이 만드는 기술로서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인공지능은 이제 도구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도구. 마치 엑셀을 쓰듯이, 마치 파워포인트를 쓰듯이 여러분들이 엑셀, 파워포인트 어떤 목적에 서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을 만큼 인공지능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 툴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인공지능은 굉장히 하이엔드에도 쓰입니다. 인류가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예를 들자면 우리 인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헬스케어 영역,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헬스 데이터들,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어떤 서제션이라든가 다이그노스틱 같은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뭐 단백질 폴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간이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도도 높지 않고 속도도 빠르지 않고.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해결하고 또 굉장히 정확하게 이 결과값들을 도출하면서 과거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했던 것보다 지금 최근 한 10년 사이에 발전, 진화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더욱이 앞서서 제가 로봇 청소기 보여드렸죠. 똑똑하지 않은 로봇 청소기. 근데 지금 갑자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똑똑하고 굉장히 잘 움직이고 마치 사람처럼 계란도 잘 짚고 뭐 다 잘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걸 처리하는 컴퓨팅 파워가 함께 지금 발전하면서 동시에 티핑을 이룰 직전에 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대할 때 지금 일반인으로서 이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 젠 AI, 제너레이티브 AI라는 속성에 맞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겠죠. 텍스트, 영상, 뭐 음악, 내지는 보이스, 뭐 3D 데이터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거 언제 나오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글로벌의 이 스타트업 씬에서는 인공지능들을 활용해서 이 도구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도구들을 활용하면 여러분들도 음악적 지식이나 배경이 없어도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되는 툴만 다운받으면 직접 음악을 작사, 작곡하고 가수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거를 신티사이징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어요. 한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그 정도로 쉬운 툴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결국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동시에 이런 것들이 그럼 과연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저는 한 10여 년 전에, 한 15년 전에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들 다 많이 쓰셨죠? 그걸 왜 얘기했을까요? 디지털로 세상이 바뀌고 있고 기술들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오고 있다. 결국 이 디지털로 우리 모든 것들을 전환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고 효용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는 것들을 만들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 그래서 디지털로 전환해야 돼. 대체가 아니라 전환해야 되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AI 전환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많은 것들이 AI로서 단순히 그냥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우리의 노력이 아마 이 안에 수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지금 여기 양양자 위원님, 전 위원님도 와 계시지만 반도체, AI는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이 반도체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칩, AI를 전용으로 연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칩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쪽도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되고요.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계속 인프라를 만들면서 과거에 우리가 지금 전기 시스템을 깔고 통신 시스템을 깔고 인터넷을 깔아서 지금 아무 데서나 인터넷 쓰고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AI를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유명한 구루가 있어요. 케빈 켈리라고, 와이어드라고 하는 잡지를 만드신 분인데 편집장이셨고요. 이분이 AI에 출연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AI 덕분에 앞으로 인류는 제2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실 당시에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클라우스 슈밥이 야 이래 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야. 근데 이 켈빈 켈리는 2차 산업혁명이 올 거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1차 산업혁명, 18세기 증기기관의 탄생으로 만들어진 대량 생산혁명. 이거는 누구나 다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마일스톤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 그동안 18세기의 증기기관은 인류가 만든 아티피셜 파워라는 거예요. 인공적인 동력. 그리고 그 인공적인 동력을 끊임없이 진화해서 증기기관을 전기모터로, 내연기관으로, 원자력 터빈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엄청난 생산성의 혁명을 그동안 이뤄왔는데 이제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2010년 이후는 그 위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인류가 만든 인공지능이 도입이 돼서 많은 것들과 융합되고 많은 것들에 도입이 돼서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생산성 혁명이 아니라 효율성, 개인화, 최적화 이런 모든 것들의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가속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과연 어떤 고민과 선택을 해야 될까 이 자리에서 많이 논의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